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욱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월요일 날이면은요 맨 먼저 나오는 게 리얼미터 여론조사죠. 그래서 이번 리얼미터 여론조사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세하지만 일단 상승세가 확인이 됐고요. 3주째 연속 상승으로 나타납니다. 이미 제도 한 3주, 3, 4주 전부터 아마도 뭐 크게 빠지는 일은 없을 것이고 최소한도 뭐 꾸준하게 상승 국면으로 진입할 것이다 라고 제가 한번 전망해 드린 적이 있는데요. 일단은 상승 국면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그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그런데 지금 상승 폭이 말이죠. 지금 민주당이 저렇게 죽쓰고 있는데 이거 리얼미터 항상 뭔가 좀 수수께끼가 있긴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서는 일단 이 상승세가 좀 견고하다. 이렇게 평가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 동아일보에서 단독 보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의 맨 첫 번째 수행비서를 우리 검찰에서 극비리에 전격적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했다. 그래서 수행비서가 아마도 잘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많이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수행비서는요, 저도 우리가 이제 다 아시는 거겠지만 수행이잖아. 수행이니까 하여튼 다니는 데마다 이재명이 가는 데마다 다 따라다니는 거예요. 수행. 그게 이제 수행비서 기본 역할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수행비서하고 일정 따는 비서가 사실은요. 발끝부터 머리끝까지 모든 거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의 비리 그 방탄 칠 수가 없는 상황이 이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 수행비서를 바로 이제 최근에 이제 불렀는데 이거는 이제 내일 모레 17일 날 내일 모레 글피가 되겠죠. 17일 날 이재명이 소환을 앞두고 결정적 진술을 전부 다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백현동 사건과 관련해서요. 이재명이 아무리 묵비권을 행사하고 방어권을 행사하고 부인을 한다 하더라도 이 결정적 진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물적 증거들. 예. 근데 이제 지금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이 수행비서의 진술로 추정이 되는데 이재명이도 김인섭이를 몰래 면회를 했네요. 그동안에는 이제 정진상이가 면회한 것만 알려졌는데요. 이재명이까지도 했어요. 그러니까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안 했어. 연락을 끊었어. 이렇게 딱 돼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는요. 입만 열렸다 하면 무조건 거짓말 이렇게 결론을 내리면 됩니다. 예, 이게 다 뒤집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작년 이제 6월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국회에 진입했는데 완전히 먹고 놀았어요. 먹고 놀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머리는 지금 온갖 사법 리스크로 가 있는데 의안 하나 제대로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무능한 이재명이 입만 살아있는데 그 입도 거짓말 제조기의 입이다. 예, 이거 내년에 반드시 잘라내. 허기야 내년에 가겠습니까? 이번에 이제 구속되면 끝이죠. 예.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런 판국에서 김정은이는 연일 전쟁 준비 명령을 계속 이 태세를 갖춰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고 있고요. 이번에는 군수 산업 시설을 직접 돌고요. 예, 본인 이 장갑차까지도 본인이 직접 운전하는 모양을 이 언론에 북한 그러니까 통신에 전부 보도하고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러한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함께 여러분들하고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맨 먼저 수행비서 아무래도 수행비서를 소환하는 것이 제일 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재명하고요. 김인섭이 아주 핵심 로비스트지 않습니까? 연결고리를 이 검찰에서 확 제대로 이제 짚었다. 예,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한 이 보도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단서가 된다. 이재명이 이제 17일 날 불러내면 도망갈 수 없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을 이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이게 이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제 이번 부르는 것은 백현동하고 대북 송금 이 두 가지로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북 송금은요, 22일 날 이화영이가 이제 법원에서 진술을 하면은 별도의 이 관련자들 참고인 됐든 누가 됐든 소환 없이도 얼마든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이 무려 있는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백현동도 충분한 물적 증거 그리고 관련자의 진술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수행비서 이 수행비서를 말이죠. 그러니까 최근에 소환해서 조사했어요. 이거는 마지막
승부수를 던진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 홈런송 딱 던진 거예요. 검찰에서. 예. 자, 그래서 이 첫 수행비서를 대상으로 해서, 지금 모든 조사까지 전부 다 마쳤습니다. 근데 이 수행비서에 대해서는요, 지난 2월 달에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전부 샅샅이 털은 바 있어요. 그러니까 수행비서도 계속 속된 말로 오리발 내밀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이제 이 백현동 사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를 다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특히 말이죠. 이 수행비서 휴대전화에서 어마어마한 기록이 나왔다는 겁니다. 2021년경까지 즉 이 김인섭이하고 수시로 이재명이하고 연락한 거 이런 것도 전부 다 알게 됐다는 겁니다. 왜냐면은요. 수행비서가 따라다니니까 야 김인섭이하고 좀 전화 좀 한번 하게 김인섭이 전화 좀 한번 해봐. 이런 거 수행비서 전화 핸드폰에 전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수시로 전화한 기록. 이게 이제 굉장히 그야말로 빼도 박도 못하는 물적 증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또 하나의 물적 증거는 뭐냐.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2015년도에서 2016년도경에 집중적으로 인허가 로비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때 2015년 16년도경에 이재명이가 말이죠. 그 당시 다른 사건으로 인해서 구속돼 있던 김인섭이를 갖다가 면회한 정황까지도 전부 다 파악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시기에는요. 이 정진상이가 특별 면회를 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특별 면회. 두 번에 걸쳐서 특별 면회. 그리고 이제 이재명이가 면회한 것은 이번에 동아일보의 단독 보도를 통해서 오늘 처음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정진상과 김인섭 이 면회한 거 이거는 여러 차례 나왔고 그리고 이제 이 정진상이가 김인섭이를 특별 면회하면서 이재명이가 안부 전한다. 예, 안부 전한다. 꿋꿋이 잘 참아라. 이런 수준의 이 당부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하는 것도 이미 알려졌어요.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김인섭이 몰라. 그전에는 좀 알았는데 2010년도 성남시장이 되고 나서부터는 연락을 안 해. 요게 얼마나 거짓말이냐. 예. 아니, 수행비서 핸드폰에 빡빡하게 다 기록되어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예. 그래서 이제는 이재명이가 더 이상 도망갈 수가 없다. 이런 이제 결론이 내려지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 가지, 이 백현동 비리 의혹은 뭐 크게 봐서 한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되는데 이미 뭐 여러분들 귀가 따갑게 들으셨겠지만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업그레이드 시켜준 거. 이게 왜냐하면 김인섭이가 2015년도에 한 2월경인가요? 1, 2월경에 지금 이제 특별히 임원으로 아시아 디벨로퍼의 임원으로 채용된 이후에 딱 로비가 들어가니까 바로 먹힌 거예요. 그 전에 아시아 디벨로퍼에서 2차례에 걸쳐서 열심히 그리고 한국식품연구원도 2차례에 걸쳐서 굉장히 강하게 요청을 했지만은 전혀 꿈쩍달싹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김인섭이가 아시아 디벨로퍼 들어가고 임원으로 딱 돼서 로비를 하니까 바로 진행된 겁니다. 심지어 옥중 로비까지 했잖아요. 옥중 로비. 옥중 로비를까지는 어떻게 했느냐. 김인섭이하고 지인 관계에 있는 사람을 내세워가지고 그 지인이 김인섭이를 여러 차례 감옥으로 면회를 갔잖아요. 그 사람한테 메시지를 줘가지고 이 로비 메시지를 줘서 그 사람이 성남시 공무원들 그러니까 밑에 실무 담당 공무원 김인섭이는 성남시장인 이재명하고 그 다음에 보좌관인 정진상 요 두 사람을 로비하고 실무자 로비는 그러니까 투트랙을 한 거예요. 얼마나 치밀하게 로비를 했습니까? 요게 이제 제일 핵심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 로비 결과로 임대 아파트를 본래 짓게 돼 있었는데 임대 아파트 본래 비율이 100%였는데 임대 아파트 비율을 10%로 딱 줄여준 거예요. 그래서 3,150여 원의 분양 이익을 갖다 줬고요. 그리고 이 아시아 디벨로퍼한테 시행사한테는요. 700억 상당의 배당 수익을 또 갖다 준 겁니다. 이 정도로 해서 저희들끼리 완전히 돈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김인섭이가 야 200억 내놔. 그래서 200억 중에 100억은 내 거고 100억은 정진상이하고 이재명 거야. 여기까지 지금 진행이 된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R&D 시설하고 이제 이 건물 요거를 넘겨주는 거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굉장히 중요한 비리 중에 하나는요. 이번에 들어가면 물을 게 뭐냐.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백현동 개발사업에 참여시켜라. 이게 친필 사인까지 해갖고 지시가 떨어진 거예요. 이재명이로. 근데 이게 느닷없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빠지고 이 아시아 디벨로퍼가 혼자 이 백현동을 다 먹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남 도시개발공사도 돈 1,000억 이상을 좀 벌을 수 있는데 이거를 못 버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성남시에 그만큼의 손해를 갖다 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제일 큰 게 배임 혐의입니다. 배임 혐의. 그래서 왜 그러면 빠졌냐?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빠지게 된 결정적 원인은 바로 김인섭이가 그 성남 도계공사 넣으면 안 돼. 그냥 아시아 디벨로퍼한테만 줘. 요거를 정진상이한테 얘기를 해 가지고 이게 이제 빠졌다. 요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한 4가지 정도가 가장 큰 이 배임 혐의를 비롯한 플러스 알파. 예. 요게 이재명이 옥죄는 죄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백현동 사건도요, 대장동 우일의 신도시 사업하고 똑같은 비리 구조로 연결이 되어 있다. 구조로 딱 형성이 되어 있고, 이거야말로 토착, 이 카르텔, 토착 비리, 토착 토세력과의 비리 카르텔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행비서, 이제 소환해서 조사한 것이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바꿔서 지금 이제 1년이 됐어요. 1년. 국회의원이 된 지 이제 1년 2개월이 됐는데 요거를 이제 언론에서 1년 2개월 동안에 이재명이가 도대체 일을 좀 했느냐. 이거를 언론에서 분석을 했습니다. 언론에서 분석했더니 뭘 하겠어요. 뭐 뻔히 다 하는 것이지. 왜냐하면 입이 열리면 포퓰리즘 아니면 거짓말. 그렇죠? 머리는 온갖 사법 리스크. 그러니까 이게 당인들 제대로 될 것이며 당인들 제대로 되시면 국회의원으로서의 이재명의 역할이 제대로 이루어지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래서요. 이게 대표 1년간 그동안에 입으로 말은 잘하니까 이재명이 말을 얼마나 잘해요. 본래 거짓말쟁이들이요. 말을 엄청 잘해요. 뭐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은 예. 그럴듯하게 예. 그러면서 사이다 발언 이렇게 해 갖고 대선에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유능한 행정가 또 정책적 마인드도 있어. 코로나 때 뭐 지원금 주는 거 이런 걸 보고 그랬는데 취임 1년간 보니까 법안은 3건 발의했는데 단 한 건도 통과되지 못했다. 예, 그래서 유능한 야당 대표의 이미지는 전혀 보여주지 못했고 정책도 정무도 전부 다 놓쳤다. 이러한 분위기가 야당 내 일반적인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1년간 농사 지었는데 완전히 이 빵점 맞는 농사를 지은 거예요. 이 농사가 지어지겠습니까?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이유로 해서 그래서 유능한 행정가의 이미지를 강조해 왔지만 이 국회에 들어가서는 완전히 제로다, 제로. 예. 그래서 지금 의안정보 시스템을 동아일보가 챙겨봤어요. 의안정보 시스템을 챙겨봤더니 작년 8.28 전당대에서 대출된 뒤에 올 3월에요. 독도의 지속 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그리고 이달 8월 8일 날 하천법 개정안, 그 다음에 소하천 정비법 개정안, 이 3건을 이 금년도에 들어서 발의를 했어요. 근데 이러한 법안들은요, 작년 6월에 원내 입성한 후에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민영화 방지법, 그 다음에는요, 이자 제한법 개정안, 이자 폭리 방지법, 그 다음에는 이 대부업의 등록, 그리고 금융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불법 사채 무효법, 이런 법과 함께 지금 상임위에 계류 중이거나 아직 접수 단계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당무도 제대로 못 챙기고 사법 리스크는 갈수록 커져가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리더십도 완전히 땅에 떨어졌고 대표로서의 역할 전무하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양곡관리법하고 간호법은 이 당론으로 이게 추진했는데 이거는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제2요구권을 행사했잖아요.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게 지금 민주당의 실체고 이재명의 대표로서의 실체예요. 한마디로 무능한 대표. 무능만 해도 괜찮아요. 옛날에 한참 그런 게 있었잖아요. 부지런하고 무능한 거, 무능하고 거짓말, 이런 한 3가지 사례가 있었잖아요. 아주 최악의, 조합 케이스예요. 무능하면서 거짓말 잘하고 또 부지런은 해요. 나름대로 또 부지런해. 여기저기 또 뛰어다니잖아요. 왜? 계속 거짓말하고 포퓰리즘을 해야 되니까. 자, 그래서 이제는 이 모든 걸 다 뒤로 하고 사법 리스크가 전면에 부상이 되고 8월 16일 이후에 구속영장이 쳐지면 이제는 민주당도 더 이상 빼도 것도 못하게 회기를 쪼개서 구속되는 길로 간다.
이게 정석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요. 이재명 리스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리얼미터, 오늘 이제 월요일 날이니까,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를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요. 이 도표를 보시면 뭐, 눈으로 확 들어오죠? 예, 여기 이제 7월 세 번째 주, 7월, 세 번째 주가 아니고요. 7월 두 번째 주부터 시작해갖고, 36.6, 37.3, 37.5, 38.3, 요렇게 해서 쭉 지금 3주째 계속 7월 두 번째 주,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번 주 딱 해서 계속해서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부정평가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59.0. 그래서 이번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이 대통령의 긍정평가는 0.8이 올라갔고 부정평가는 0.3이 떨어졌습니다. 59.3에서 59.0, 긍정은 37.5에서 38.3. 예. 그래서 이제 아주 미세한 상승인데 중요한 것은 이 상승세가 유지되고 있다. 이 점이고요. 자, 그러면은 이 대통령의 이 지지율 분석을 해 보면 말이죠. 대통령 지지율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쭉 상승 국면인데 이번 지역별로 보면은요. 전국적으로 보면은 상승세가 세요. 그런데 영남권 지지율만 좀 빠졌어요. 이거 수상해요. 예. 그리고 서울 지지율도 이 3.9%가 올라갔고 충청도도 3.6% 올라갔습니다. 강원도도 6.6%가 올라갔어요. 반면에 부울경 전주 대비 6.4% 하락, TK 전주 대비 1.6% 하락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인천 경기는 38.0, 호남은 23.6. 그리고 연령대별로 보면 3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 지지율이 완만한 상승을 보이고 있다. 예.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념 성향별로 보면은요, 보수와 진보층이 소폭 올라가고 중도층에서 조금 떨어졌다. 예. 그래서 중도층 지지율은요, 전주에 33.1 했는데, 이번에 2%포인트가, 전주가 35.1 했는데, 2포인트가 떨어져서 33.1이고, 그리고 이제 보수는 64.6, 진보는 17.0. 예. 그래서 보수는 1.1이 올라가고, 진보는 1.9가 올라갔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압축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당 지지율을 보면은요. 지금 여러분들 뭐 정당 지지율 잘 보이시겠죠? 민주당은 1.4가 올라갔는데 국민의힘은 0.9%밖에 안 올라갔다. 이것도 수상해요. 아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영남 부울경 여기에서 빠진 거 이거 수상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국민의힘이 0.9밖에 안 올라갔는데 민주당이 어떻게 1.4가 올라가느냐? 이거 참 이해가 안 간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당 지지율의 변화의 쭉 특징을 보면 말이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연령별로 보면은요, 연령별로 민주당은 20대, 30대, 40대, 50대에서 국민의힘을 앞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40대의 경우에는요, 민주당이 63.8%예요. 국민의힘은 24.0, 2배가 넘게 앞서고, 우리 국민의힘은 당연히 60대하고 70대가 이제 더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야, 40대가 2배 이상, 본래 40대가요. 이재명의 콘크리트 지지층이긴 하나 어떻게 2배 이상이나 이렇게 압도적으로 갑자기 올라가는지 이 얘기는요. 굳이 해석한다면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다 보니까 그만큼 위기의식이 커졌다. 그래서 이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러다 보면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에 집토끼들, 진보 좌빨들의 집토끼들이 철저하게 뭉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는 대목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김정은 관련 뉴스를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자, 군수 공장 시찰에 나섰어요. 최근 들어서 김정은이가 군수 공장 시찰을 자주 하고 있어요. 지난 8월 3일에서 5일,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8월 11일에서 12일, 이렇게 두 번 시찰을 했는데요. 자, 요걸 보면은요, 예, 한미 훈련, 이제 연합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요 훈련을 앞두고 위기의식을 고치시고 대적의식을 부양하기 위해서 군수시찰에 나선 것이 아니냐. 요게 이제 한 가지 해석이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에 러시아의 국방상이 북한을 다녀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북한 무기의 대러 수출,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어젠다이기 때문에 이 러시아에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을 차질 없이 확보하기 위해서 간 것이 아니냐. 요 두 가지 해석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저 보기에는 지금 이제 워싱턴에서 8월 18일 날 한미일 정상회담이 열리는데 이 회담은 가장 중요한 어젠다가 뭐냐? 북한을 어떻게 하면 이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을 막을 것이냐 이거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말하자면 한마디로 웃기는 얘기 하지 말아라. 우리는 내 갈 길 간다. 김정은이가 마이웨이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는. 그래서 한미일 3국의 대북 이 협력 관계가 굉장히 강해지는 거. 여기에 대한 맞대응 차원에서 우리는 핵미사일 고도화 작업은 계속한다. 그러니까 뭐는 취소도 기차는 계속한다. 이 심보로 이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직접 장갑차에 올라가서 전쟁 준비를 똑바로 잘해라. 아주 이러한 지시를 내리고 있어요. 요게 말하자면 지금 현재의 김정은이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지금 인식이다. 그래서 이번에 간 이제 공장들을 보면은요, 많이도 갔어요. 전술 미사일 생산 공장도 가고, 전술 미사일 발사대 차 생산 공장도 가고요. 그리고 이제 뭐 또 네 군데나 지금 갔어요. 네 군데나. 그래서 그 다음에는요,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 아까 이제 장갑차에 올라탄 거 여러분들 보여드렸잖아요. 장갑차. 이렇게 장갑차에 올라갔다네요.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 그 다음에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 뭐 이름도 길기도 하네요. 대구경 조종 방사포탄 생산 공장. 요 네 군데 공장을 들렸습니다. 한두 군데도 아니고. 그래서 조선중앙통신에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은 그야말로 전술미사일 생산 공장에서는 미사일 생산 능력을 비약적으로 제고시켜라. 이렇게 이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확대 강화된 전선 부대들과 미사일 부대들의 편제 수요, 그리고 작전 계획 수요에 맞게 대대적으로 생산 장비를 증대시켜라. 이러한 중대한 목표를 제시했다. 그냥 목표도 아니에요. 중대한 목표. 그리고요, 이 전투 장갑차 생산 공장에서는 직접 장갑차, 이 다용도 전투 장갑차입니다. 아까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요게요, 다용도 전투 장갑차인데 직접 몰았다고 해요. 그리고 방사포탄 생산 공장을 또 이 방문에서는요, 122mm하고 240mm 방사포탄의 조종화 실현이 일대 혁명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이제는 포탄 생산에 총궐기하라. 그래서 포병무력의 전투성을 한 단계 끌어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했고요. 그리고 그야말로 북한 군대 임의 시각에 그 어떤 전쟁에도 대처할 수 있는 압도적 군사력과 확고한 준비 태세를 갖춰라. 그래서 적들이 감히 무력을 사용할 염두를 내지 못하게 만들고 만약에 접어든다면 반드시 괴멸시켜라. 이러한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자, 이거 참 대단하죠. 자, 마지막으로 이제 한 꼭지만 말씀을 드리면요. 지금 안철수 의원이 방미 중에 있는데, 오늘이 14일이니까 어제네요. 13일 날 존 볼튼 전 NSC 안보부 장관을 만났습니다. 자, 안보부 장관의 이 얘기를 보면 지금 이제 이 안철수 의원이 본인의 이 페북에 올린 글이에요. 안보부 장관 면담을 해보니까 이 볼튼 안보부 장관 얘기가 북한의 핵미사일이 나날이 되고 있다. 이거 확실하다. 그리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할 전략적 이유는 전혀 없다. 그래서 북핵의 근본적 해결책은 통일이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미국 관리하에 전술핵 재배치를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대응 수단이 하나다. 이 볼튼도 그러잖아요. 전술핵 재배치 굉장히 좋은 수단이라고 하잖아요. 제가 제 방송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계속해서 제 소신 중에 하나가 반드시 전술핵 배치는 한반도 땅에 이루어져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NPT 체제 위반이 아니다. 왜? 소유권자가 늘어나야 이 핵이 확산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의 소유권은 전술핵 배치가 서울에 와 있더라도 소유권은 누가 가지고 있느냐? 미국 거예요. 한국 거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만들어 갖고 다른 나라 핵무기를 갖다 놓는다? 그러면 이건 비확산 체제에 위반되는 거지만, 미국이 미 본토에 갖다 놓던 하와이에 갖다 놓던 한국에 갖다 놓던 미국의 소유권이 바뀌지 않는데 어떻게 이게 비확산 위반이냐? 저는 아주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이 전술핵 무기 재배치가 저는 유일한 대응 수단이다. 그런데 이 볼튼도 저하고 똑같이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에 볼튼이 또 얘기하기를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이나 핵 연료 재처리 기술 보유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국이 먼저 요구해라. 당연하죠. 핵 연료 재처리 기술 일본에는 주고 왜 한국은 안 주냐 이거예요. 이거 하려면 지금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을
개선하는 문제를 지금 중요 현안으로 해서 이거가 교섭이 끝나야 우리가 연료 재처리 기술을 확보할 수 있다. 그래야 필요하면 언제든지 바로 핵무기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볼튼도요,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전쟁, 정전협정, 이게 가을 중에 나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 푸틴이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당연하죠. 그러나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낮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우위를 점하게 될 경우에는 중국도 생각이 달라질 것이다. 예. 자, 이러한 입장을 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꼭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항상 그러잖아요. 제가 방송하는 논평하는 내용하고 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거하고 꼭 비교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그동안에 평가했던 전망했던 내용하고 거의 100% 똑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이게 원칙적인 대북 대미 정책의 방향이어야 된다. 요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 외교 안보 정책의 방향은 옳다. 요거를 제가 강조하기 위해서 볼튼 전 보좌관의 입장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